첫 번째 세션,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 조용래 연구위원님이 발표를 조해 주셨고요. 주제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 및 국가정책 방향과 서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조용래 연구위원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 등단하고 계시는데요.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용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보건산업진흥원하고 그리고 서울시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사실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이제 사람인데요. 전에 이제 제가 썼던 페이퍼가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 이슈였다 보니까 이슈 페이퍼 썼던 컨셉의 내용을 여기서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아서 오늘 발표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바이오 분야에서 지금 가장 유망한 그런 이제 잘 알려진 그런 성공 케이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980년대 공터였던 이제 켄달 스퀘어가 현재 지구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말 스퀘어라고 이제 일종의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현재 굉장히 이제 성업 중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클러스터가 글로벌하게 성공하기 위한 그런 팩터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그런 글로벌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도 같이 리뷰를 해봄으로써 앞으로의 바이오 클러스터에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클러스터 이슈는 굉장히 계속 정책적으로도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론에서도 이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된 이슈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대통령도 7월경에 바이오 클러스터에 또 방문을 해서 관련된 정책을 계속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9월 12일에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이 두 번째로 나왔죠. 이제 작년에 반도체 쪽에 대한 공급망 백의 점검을 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제조나 매뉴팩처링 관련된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해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워낙 거대하고 R&D 하나하나의 분야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해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아니면 비즈니스 컴플렉시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적인 그런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선 세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클러스터 내의 문제입니다. 이건 인트라 클러스터 프로블럼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클러스터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 클러스터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모여지는 하나의 내셔널 플랜의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도 혁신이라는 그런 이슈가 성공적으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트라 클러스터에서 이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플랜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역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클러스터의 정책이라 보는 접근은 별로 좋지 않은 접근이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역에서의 이슈를 먼저 탐색하고 정밀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확장시켜서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는 그런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세 가지 퀘스천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Why question, What question, 그 다음에 How question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분야에서 왜 클러스터적 관점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나라나 해외 바이오 클러스터는 어떤 상황인가를 진단하고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 서울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제안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Y 퀘스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클러스터 관련된,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된 이 모티베이션에 대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 워낙 이제 그 바이오 경제란 그런 용어들도 있고 사회적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라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 바이오 산업의 특징들을 몇 가지 뽑아왔을 때 첫 번째는 R&D 자체가 랩투마켓 개념으로 해서 R&D를 한 내용이 바로 사업으로 아니면 인더스트리로 연결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R&D 각 단계별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R&D 전 과정에 걸쳐 그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IT 기술과 같은 기존의 기술이 바이오 분야에 융합이 되거나 바이오가 기존의 산업에 융합이 되어서 그 새로운 그 융합적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이제 거대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 클러스터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클러스터 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리터러처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별 모형이라든지 클러스터 단계별 성공 요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일단 기초 리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에서 클러스터적 접근이 왜 필요한 것인가, 바이오와 클러스터가 왜 결합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리를 뽑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산업 세태의 이슈, 그다음에 지역 소멸화 이슈, 그다음에 지역 경쟁력 복원,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의 수월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간의 연계 협력 체계를 만들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일단 클러스적 접근이 하나의 정책적 렌즈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담길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분야라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보통 비즈니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이오 분야에서의 점선면 개념이 있는데요. 이 포인트 라인 스페이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보통 비즈니스에서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그 비즈니스에서의 익스피리언스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하나의 라인 개념에서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 이제 그 비즈니스 플랜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비즈니스적 관점에서의 바이오에 대한 접근인데요. 이 개념을 정책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정책적 시각으로 재해석을 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지역 주도의 개념을 가지고 만약에 본다면은 점이라는 것은 인트라 클러스터로 다시 치환해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 간 클러스터들끼리 연결되는 이 구조가 라인 개념으로 해서 주체 간 협력의 개념인 인터 클러스터의 개념, 그 다음에 국가적 계획성에 대한 거는 점과 선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게 반영된 국가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생명 바이오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 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점선명 개념에 대한 정책적 시각에서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민간 주도형 또는 어떤 클러스터 민간 주도형 또는 그 정부 주도형 클러스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글로벌 사례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이제 사례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현안 진단과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민간 주도형 클러스터는 크게 미국과 영국의 케이스를 볼 수 있었고 정부 주도형 클러스터로서 일본과 싱가포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그 스위스 바젤 케이스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건 어차피 다음 연사님께서 바젤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생략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보스턴 클러스터,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 영국,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산학연병 협력 케이스로서 지역 간의 그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주체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지는 클러스터 케이스,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이제 아시다시피 폴리스 개념으로 해서 이제 그 원노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바이오 클러스터 개념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스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알고 있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걸 좀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점 선명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 요인을 이제 본다면은 일단 점 관점에서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인트라 클러스터 자체의 컴피턴스가 굉장히 높다는 점, 그다음에 선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그 인트라 클러스터의 강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변 기업들이 같이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익스펜션 개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인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역 커뮤니티나 주정부의 이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점선의 어떤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국가 계획에도 반영돼서 국가에서도 잘 하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예, 마찬가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영국 케이스인데 이것도 이제 점선명 케이스의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케이스 같은 경우가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가연구소인 리켄,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오사카나 고베에 있는 연병의 조직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iPS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에 이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강점을 라인 개념으로 다른 지역과 같이 결합시켜서 일종의 그 클러스터의 개념을 구현하는 그런 성공적인 모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주도형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인데 이 사이언스 파크는 뭐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고요. 이것도 점선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슷한 그런 그 성공 사례들이 이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 국내 사례로 봤을 때 클러스터 그 자체에 대해서 봤을 때는요, 한 7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현재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보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 비즈니스 벨트, AI 클러스터, 국가혁신 클러스터인데요. 이 중에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좀 이제 주목해야 될 클러스터는 왼쪽에 보시는 그 연구개발 특구가 있고요. 그 이노폴리스에 있는 강소 특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강소 특구들이 지역에 특화된 산업 경쟁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까지 올해 2개 강소특구까지 지정이 돼서 14개 강소특구가 현재 작동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 정책 또는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지난 한 40년 정도, 30년 정도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저희 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히스토릭들을 쭉 한번 좀 크로놀로지컬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바이오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나 주요 이제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84년에 이제 생명공학 육성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이제 기본 계획들이 이제 94년부터 만들어지고 현재 이제 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관련해서 클러스터, 바이오에 특화된 클러스터에 대한 키워드를 정권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처음에 그 바이오 클러스터의 개념이 좀 태동하게 된 그 정부는 이제 김대중 정부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이오 벤처 클러스터나 벤처 캐피털들을 그 계속 이제 그 육성하는 그런 키워드가 좀 조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그 다음에 법적 토대를 좀 더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병원 중심 메디컬 클러스터, 그 다음에 클러스터 거점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을 좀 확충하자. 그 다음에 융합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 디지털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3차 지금 현재 올해부터가 이제 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은 현재 아직 초안이 나왔고 완성본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초안에서의 지금 핵심 키워드는 코리아 바이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핵심 키워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클러스터 내용이 조금 부각되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3차까지는 기반 구축을 하고 계속 성장을 시킨 다음에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단계, 고도화시키는 단계까지 이제 와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정부 부처들이 있는데 정부 부처들의 계획들이나 문건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 3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클러스터의 전략적 육성을 강화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클러스터 기업의 지원 기능을 확충시키고 클러스터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이 3가지 정도로 각 부처에서의 바이오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쭉 포진이 돼 있어서 관련된 뭐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의문을 가졌던 거는 현재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뉴메리컬한 그런 정보나 스태티스틱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거를 좀 수치화시켜서 한번 그 진단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정부에서 나왔던 유형별로 어느 지역이 어떤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 어떤 기초적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 관련된 협회의 내용을 가지고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그다음에 화이트 바이오, 그다음에 뭐 최근에 해양 분야에 해당하는 블루 바이오 분야까지 해서 뭔가 그 분류 체계를 매칭을 시킨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그 스캐터 플롯 방식으로 해서 그 대한민국 지도에 버블 차트 형식으로 한번 그 유형화를 시켜서 한번 강약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진짜 현재 그 기초 분석에 의하면은 각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그 메디컬 디바이스 쪽이 강하다, 어느 쪽 같은 경우는 메디컬 관련된 그 뭐 병원 쪽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각 그 지역에서의 특화된 장점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수도권 분야나 서울 분야에 그냥 집중되는 모습만 개념 일변도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업 수가 더 감소하는 이제 그런 추세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그 지역이 표방하고 있는 우리 클러스터는 이런 분야가 바이오에서 강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은 그 산업적으로 완전히 잘 그 구현이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고무적인 그런 활동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강소특구 쪽에서는 그 어떤 점선명 개념의 어떤 X 개념으로 해서 이거를 좀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릉 강속특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지역의 산학 연병의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춰진 케이스입니다. 뭐 키스트 같은 국가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고려대학교 병원이라든지 경희대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지역적인 일단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강소특구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데모데이를 열고 같이 그 성공 사례를 좀 도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협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어느 정도의 앞으로의 그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 특구가 하나의 그 천병 역할 내지는 선발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홍릉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서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이 있으니까요. 특구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은 각 지역 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트리거링 포인트도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요 관련된 이제 활동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도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청취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청사진이 없다. 그 다음에 연계 협력이 강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국가적인 육성이 좀 부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다 종합해보고 국내 사례들을 다 분석한 내용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자체의 전략적 차별성, 그 다음에 주체 간의 어떤 협력성, 그다음에 국가적 계획성, 이 내용을 다시 재해석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선면의 개념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각각은 이제 전략 1, 2, 3로 잡아놓은 다음에 전략 1은 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있는 그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와 내실화라고 볼 수 있고 코어 컴피턴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를 연결하는 선의 개념, 이게 전략 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들이 다 만들어지면 하나의 스페이스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내셔널 플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국가적 계획성에 해당되는 국가 계획, 뭐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의 이 클러스터 개념을 반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적인 준비나 서울 준비에 대한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략 1의 태스크 1입니다. 태스크 1은 일단 지역 자체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다.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나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코어 컴피턴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강한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석이 있어야 차후에 다른 그 중앙정부의 펀딩을 지원을 요청을 할 때도 뭔가 에비던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무분별한 지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의 낭비의 문제라고 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규제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는 규제의 자유특구가 현재 지정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적인 아니면 정책적인 주안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인터클러스터 레벨에서 봤을 때는 일단 공동장비 구축을 하고 있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자는 그런 이슈를 좀 제안드리고요. 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지역들이 지역의 난제 문제, 지역의 환경 문제, 지역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의 난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프로젝트를 한번 가동시키게 되면은 지역 입장에서도 협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도 그냥 예산을 그냥 뿌리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들이 어떻게 하면 연계협력을 하고 서로 만날 수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미국 북방성 쪽에 달파 프로젝트가 있듯이 그 바이오 분야는 알파 H라고도 하고 알파 B라고도 하는데요. 알파 B 프로젝트를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 지역 간의 이제 연계협력에 이제 홍릉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케이스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케이스는 그 인터클러스터에 대한 좋은 사례로서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금 그 인트라클러스터, 인터클러스터의 그런 개념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롯이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국가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을 먼저 만들고 바텀업, 탑다운 방식으로 만든 내용을 가지고 지역이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자체 자생력을 갖추고 서로 연계협력을 한 내용을 가지고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3차 육성 기본계획이 바이오경제 창출인데 이제 4차 기본계획 같은 경우가 글로컬 내지는 클러스터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현재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정책적 이슈는 계속 좀 부각될 전망이고, 그러면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점선명 개념 같은 경우는 그 각 지역별로의 사례들을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지역 융합 혁신이라든지 BT와 IT의 융합,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마련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사례에서도 그런 매칭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 관련된 그 정책적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적인 제가 지금 했던 그런 기초적인 분석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그런 정책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R&D에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R&D의 주체들만 모일 게 아니라 아까 기조연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R&D에 관련된 멤버들이 모일 때 그 엔터티 쪽 말고도 팔리시 메이커 내지는 팔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마에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기획에 있어서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R&D 연구자보다 또 이 정책 연구자들이 굉장히 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R&DP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국가 계획을 만들 때 서울연구원과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연구원이 같이 이제 붙는 그 매칭 개념도 같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바이오 클러스터의 방향성을 봤을 때 이 점선명 개념의 이 거대한 바이오 클러스터들끼리의 연계와 협력의 개념이 퍼스트 레이어라고 저희가 만약에 본다면은요, 그 위에 이 강소특구가 일종의 세컨 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를 두 개 쌓아놓고서 이 첫 퍼스트 레이어가 구현되기 위해서 세컨 레이어가 일종의 더 기동성 강한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엔터티로서 그 강소특구의 강점을 잘 살려서 움직인다면 성공적인 그런 클러스터 정책의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소특구가 바이오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좀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제와 함께 제안 사항까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과 국가정책 방향, 서울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 세션 다음 발표자 바로 소개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 소장이신 반준우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임상의료환경의 협업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자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를 요청받을 때 내용이 코로나 후에 그 임상 의료 환경에서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수락하고 봤을 때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 연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한 10여 년 동안은 외국계 제약회사에 있다가 이 코로나와 거의 시작하면서 다시 병원으로 복귀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전후에 대한 비교는 저는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의 강의는 이제 업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병원에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공유해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도 뭐 협업의 도전과 기회라고 돼 있지만 주로는 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점을 찾듯이 도전을 직시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어쨌든 기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나 하는 어떤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각한 줄 아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이제 임상시험센터에 있으니까 좀 임상시험 환경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그것과 관련된 DCT의 얘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RWD, RWE, 리얼 월드 에비던스, 이제 이쪽에 이제 역할이 증가되는 데 있어서 병원 측에서 이제 데이터 가버넌스의 이슈 부분, 그리고 이제 교수분들이 이제 점차 많이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에 많이 더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해상충, COI, COC 등 관련된 또 이슈들 조금 다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 중심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5년간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시험 승인 현황인데요. 사실 2020년도 제가 처음 와서 임상시험, 코로나 상황에서 임상시험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증가된 상황을 보여줬고요. 2021년도에도 사실 그러한 추세로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저희 병원만 그런가 했는데 사실 식약처 승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2019년까지의 기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사실 훨씬 더 많은 증가를 보였고, 아직 2021년 데이터는 나오질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이제 생각하는 게 물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계속해서 신약 개발은 활동은 왕성하다. 아까 누가 발표하신 분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임상시험에 어떤 그런 영향을 절대 미치지 않았다는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개발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떤 그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아마 2020년도 상황은 미국이나 유럽이 굉장히 확진자도 많고 그리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조금 혜택을 또 입은 요소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FDA 승인 현황을 봤을 때도 사실 임상시험 승인 숫자는 2020년도에 상당히 높기는 높더라고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숫자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의 치료제 개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국내도 굉장히 왕성하게 이걸 이제 이쪽 개발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환경에서 국가도 국가 임상시험 지원재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내 회사들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는 노력은 무진장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겠죠. 사실 첫 해에는 국내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딜레이 되는 요소들도 있기는 했고요. 그게 늦춰지고 환자 모집이 잘 안 되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 상황에서는 그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이라는 게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엄격한 기준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 임상시험에 그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게 임상시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일으키고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명확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던 곳은 임상시험 실시기간 지정된 곳이 아닌 의료원에 다 있었기 때문에 환자 등록 모집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나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그 의료원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같이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책과제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거 폐지해야 되지 않냐, 임상시험 실시기간을 우리나라에서도 폐지해야 되지 않냐. 이제 외국 같은 경우 그 스폰서 회사에서 뭐 환자 모집의 부분이나 데이터의 퀄리티 부분을 다 판단해서 사이트를 정하는데 굳이 이렇게 국가가 지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의문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도 그런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적으로 실시 기관이 되게 중요하고 그 기관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GCP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쉽게 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2020년도 첫 해에 굉장히 그 미국이나 유럽 상황은 더 심각했고 그런 와중에 아마 임상시험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임팩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작년 1월에 미국 FDA에서는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약간 변화가 생기는 데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사실 내용을 쭉 보시면 상당히 핵심적으로 일관되는 부분이 이 시험 대상자,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 기준이 일관되게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DCT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DCT가 바로 이제 Decentralized Clinical Trials. 앞에서도 누군가 말씀을 또 하셨지만, 뭐 저희 나라, 한국말로는 딱히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은데, 병원 중심에 있다가 이제 이 비대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병원 중심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에서 분산형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중심이 그 정신이나 취지가 환자 중심이다 해서 뭐 환자 중심 임상시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쓰자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 그냥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DCT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대면, 이제 대면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 DCT를 얘기하는 데서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션과 관련돼서는 이제 동의서를 이 컨센트로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이 시험약을 배송을 해준다거나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대상자의 평가, 대상자의 안전성이나 혹은 그 효과, 약물에 대한 이제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대해서 이제 뭐 홈 헬스 비짓이다, 리모트 어세스먼트다, 텔레메디슨이다, 혹은 로컬 랩을 이용하거나 뭐 로컬에 있는 피지션 뭐 그런 걸 활용한다거나 하는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리모트 모니터링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20년도에 사실은 글로벌리 이런 영향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저희 나라에서도 아마 다국적 기업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었던 거고 결국은 국내에서도 식약처와 그리고 뭐 그 제약회사 또 그 아카데미아 입장에서 이제 이런 저희 임상시험센터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몇 개월간 협의체로 이렇게 논의도 했었습니다. 이제 DCT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뭐 결론적으로는 뚜렷한 뭐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데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한국임상개발연구회에서 그 설문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체 결과는 다음 달에 그 코넥트 보건복지부 식약처 공동으로 주최하는 KIC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풀로 발표가 되기로 돼 있고,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해서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일단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DCT 이런 엘리먼트에 대한 시도 및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 그런 부분은 약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시도되지 않는다라는 현실이었던 거고, 그 왜 그게 어려운가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규정이나 규제의 문제가 메인이고 또 그 기관의 문제, 연구자, 그 기관의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실제 그러다 보니 이게 몇 차례에 걸쳐 논의를 통해서 해답을 얻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은 되고요. 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희 나라는 진행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심각성이 상대적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실제적으로 임상시험센터에서 보니까 되게 잘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도 보여주시지만 암이 주로 많은데 암 환자분들의 임상시험에 그 언맷 니즈가 아주 강한 이런 영역에서는 거의 지장이 없다는 거죠, 다들. 그러다 보니 이게 언맷 니즈가 그래도 좀 낮은 곳에서 더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그렇게 시급하냐, 심각하냐라는 데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제가 덜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FDA 사이트에 보니까 온콜로지에 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프로젝트 에쿼티, 프로젝트 실버라고 돼 있는데, 결국 임상시험 참여자의 대상 중에서 조금 소외되는, 참여하기 직접 대면으로 가기가 어려운 이런 마이너리티의 그룹들, 그리고 65세 이상이니까 올드에이지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온콜로지 같은 경우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현재 할 수 있는 치료의 옵션이 없는 것에 대한 대안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기회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부여를 못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고민들을 한다라는 걸 보고서 저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디컬 언맷 니즈의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대상자의 어떤 입장에서는 대면으로 그 사이트에 가서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전히 DCT가 잘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가 이제 RWE인데 리얼 월드 에비던스, 리얼 월드 데이터. 점점 그 롤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더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FDA에서는 FDA대로 이런 그 시판 후에 그 세이프티 모니터에 되게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레귤레이터리 디시전을 할 수 있는 데 의미가 있고, 메디칼 이렇게 헬스케어 커뮤니티 쪽에서는 꼭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RW를 통해서도 어떤 치료 지침을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에 가치가 있고, 물론 가장 큰 혜택이랄까 필요성을 느끼는 쪽은 바로 이제 약을 개발하는 이제 회사 쪽이기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임상시험센터에 있는 동안에도 그 외국계 제약회사든 CRO든 해서 이런 쪽으로 같이 해보자는 이제 어프로치가 많이들 들어오고는 있죠. 근데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 RWD가 그냥 임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전 정보, 그리고 그런 여러 검사 결과 임상 정보가 다 결합이 된 조직, 생체 시료,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회사에서는 의료 데이터, 이제 병원 데이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쪽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영상 쪽은, 이미지 쪽은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이제 지금은 다른 종류의 검사, 그리고 생체 신호들,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데이터 리뷰 보드, 이제 데이터 활용 연구와 관련된 병원에서의 심의 건수가 확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작년, 그리고 금년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9월 중순 현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작년보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많은 데이터 활용 연구가 병원에 들어와서 심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기관에서는 우려 또한 있다는 거죠. 우려 또한. 예. 그게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제 첫 번째가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제공이 결국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걸 얼마나 확실하게 인슈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약간 규제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원내에서도 데이터 활용 연구를 어떻게든 더 활성화하면서도 이 부분을 잘 지키고자 하는 고민들은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IP 문제, 지식재산권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피포 서비스로 그냥 참여하는 데 있어서 IP의 문제는 뭐 당연히 스폰서에 다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로 데이터들을 모여져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예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이게 한 연구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에 전체적으로 속해 있는 데이터라는 것과 그걸 제너레이션 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 연구를 하고 뭔가를 시도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는 기관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또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 교수들의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임상시험 참여 정도고 뭐 어떤 자문 미팅, 어드바이저리 보드 미팅 혹은 뭐 어디 스피커 이런 정도로 활약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 교수 창업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뭐 교수 창업 붐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기사도 최근에 있던데요.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로서 국내 회사에서는 이제 작은 회사에서 사회이사로도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또 이제 이해상충 앞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해상충 COI에 대한 게 좀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는 낮지 않나라고 많이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이렇게 교수님들도 저희가 이제 보통 외국의 연자들은 스피커 일을 하면 디스클로저에서 COI를 다 밝히죠, 많이들. 어떻게 내가 자문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임상시험에 어떤 회사에 참여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밝히는 편인데요. 저희 나라는 템플릿을 드려도 없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그거를 조금 COI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드러내기를 싫어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국내의 어떤 회사들도 그런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조금은 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뭐 8월 달인가 모 제약회사 그 뭐 사회이사를 겸하면서 PI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기사가 한번 뜬 걸 봤는데요. 뭐 여기서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게 어쨌든 잠재적인 COI가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게 굉장히 임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아예 미국 같은 데서는 확실하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연구자로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는 그렇게도 관여하면서 연구자로도 참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왕왕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측에서는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최근에는 식약처도 다 기관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서 이런 COI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이 책임을 지게끔 또 하는 거니까 기관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검토가 더 이제 꼼꼼히 진행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울러서 COI 얘기를 하면서 COC 요즘은 이제 Conflict of Commitment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결국 속해 있는 기관,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의 전문적인 의무와 책임과 그리고 이제 대외 활동에 대한 어떤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제 결국
그 COC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전통적으로 사실은 뭐 교수님들이라 그러면 대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대하게 자유롭게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제 지금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들을 점차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기관에서 전체적인 뭐 솔직히 녹을 먹는 입장에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다른데 이제 활용을 하는 데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우려로서 접근을 해서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도 조금은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환자 중심이라는 부분인데, 뭐 결국은 가장 이 병원을 대상으로 또 환자와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 아니라 앞에서 그 FDA에서 내놓은 그 가이던스, 클리니컬 트라이얼 중에 그 가이던스에서도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기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페이션 센트리스트라는 게 더 명확하면 할수록 판단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단순하고 명확해지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근데 현실은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환자를 위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페이션 센트리스트, 환자 중심이라는 거를 따로 의식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내세우는 게 약간은 뭐 굳이 그걸 티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걸 많이 간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FDA에서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신약 개발에서도 환자 보이스를 많이 내게끔 이제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노력들을 FDA에서 해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가이던스도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혁신적인 어떤 지금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중심이 환자의 같이 가 있는 부분들을 협업하는 데서 놓치지 않아야지 대외적인 뭐 여러 가지 명성이나 이런 데서도 좀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국은 이 R&D의 키 드라이버는 커머셜한 포텐셜과 메디컬 언맷 니즈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쪽에 계시는 분들과 아카데미아 또 환자를 보고 있는 이 현장에 있어서의 협업은 저는 필수적이라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잘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주인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세션 이제 마지막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요, 크리스티안 엘리아즈 스나이더 바젤대학교 이노베이션 헤드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스위스 생명과학 혁신 생태계, 한국과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발표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서울특별시 정부의 초대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를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요. 저도 5년 정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스위스 대사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스위스의 바셀에서 일하면서 한국과 스위스의 생태계를 서로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바셀에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 아주 초창기에 있는 기업도 있고 좀 더 후기 단계로 진입한 스타트업 기업도 있고요. 점심 식사 이후에 저희 아티디스의 마리아 플러디넥 대표님께서 글로벌 스타트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바셀의 아티디스라는 이 스타트업 기업이 암 진단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먼저 저는 스태피에서 오신 조용래 연구원님의 발표와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혁신, 생명과학 분야의 생태계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생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금 지구가 큰 위협에 처해 있죠. 지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후 변화, 글로벌한 팬데믹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요. 또 내성을 갖춘 병원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과 스위스의 공동회의를 통해서 미생물 또 그 항생제 내성을 가진 미생물의 출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보건 위기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단지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의 위기 그리고 고령화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이 중앙 부분을 봐주시면은요,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인데요. 생명과학 에코시스템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란색, 이것은 지식을 위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학계, 연구기관들이 이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또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이 있죠. 이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고객을 위한 가치를 최종 단계에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혁신을 위한 생태계, 핑크색, 이쪽에서는 주로 스타트업 기업들, 인큐베이션 되고 있는 기업 등등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회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태계들을 같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혁신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가 이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겠죠. 스스로도 할 수 있겠지만 최종단의 혁신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비즈니스 생태계 간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될 것입니다. 카트리 발코 카레라고 핀란드 연구원과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이러한 개념을 좀 더 심도 있게 개발을 해서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생태계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끔씩 바셀 얘기도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약간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글로벌한 제약회사들이 개별적으로 R&D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고요. 2021년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파이자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시, 노바티스, 또 다른 스위스 기업들도 있고요. J&J도 스위스에서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을 봐주시면은요, 매출 대비 R&D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 매출의 몇 %를 R&D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시가 27.1%로 제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이러한 혁신의 원천이 갈수록 밖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밖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약회사들이 3분의 2 이상의 신규 상품을 통한 매출이 이제 외부에서 발생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인수합병도 많이 하고요. 스타트업 기업이나 작은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늘어나고 파트너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의 매출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대형 제약회사들이 자체적인 R&D도 많이 하지만 외부 기관들과도 파트너를 잘하는 것이 생존에 꼭 필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건 바쉬에 있는 로시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저희와도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에 있어서 제약회사들이 또 연구개발기관이라든지 스타트업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슈마커라는 기관에서 노바티스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서 나가는 모든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도적인 제약 기업들은 자체적인 인큐베이션을 하거나 민관 협력을 특정 질병에 대해서 하거나 인수합병도 많이 하고 또 아카데믹 센터 오브 엑셀런스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벤처 캐피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기업의 R&D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파트너십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지식 생태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학으로 가보면은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전통을 보여주는 건데, 저의 대학 바셀 대학교인데요. 몇 년 전에 저희 대학이 1460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고 스위스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인데요. 당시 대학의 주요 기능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연구적인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노벨 의학상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 벤너 아버라는 저희 연구자가 1978년에 노벨 의학상을 탔고요. 또 그 노벨 수학상을 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의 역할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또 기하과적인 정신이 고취되는 대학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이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제는 지식 이전을 사용하고 있죠. 전 세계의 선도적인 대학들은 모두 스타트업 기업을 많이 창업하고 자체적인 벤처 캐피탈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 개발 기능이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기업과 산업 간의 협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을 위한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스위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스타트업과 또 관련된 인큐베이터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벤처 캐피털 자본도 스타트업 기업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수치를 보시면은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된
자본이 스타트업 기업이 뭐 연간 10억 달러도 되지 않는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이 투자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금액뿐만 아니라 그 펀딩 라운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이 조성이 되고 있고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희보다 크기 때문에 이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본격적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셀 라이프 사이언스 허브 아니면 클러스터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바셀은 작은 도시이고요. 15만 명 정도의 인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게 서울의 9만도 못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요, 800개가 넘는 생명과학회사가 있고요. 지금 저희 도시에서 3만 300명이 생명과학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바셀시의 지역의 7%가 직업의 7%가 생명과학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보스턴도 그 수치가 1.7%밖에 안 되죠. 그만큼 바셀시는 생명과학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에 종사하는 인구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신규 특허 출원 결과를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위스 전체의 수치보다 저희 학은 하나의 도시에서 2배나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셀이 정말 명실상부한 1위의 생명과학 허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맨 밑에는 노바티스 캠퍼스인데요. 여기에 10,0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 도시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로시 빌딩인데요. 이제 2개의 타워가 이미 만들어졌고 3번째 건물 R&D 센터가 곧 준공이 될 것입니다. 이 노바티스와 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바셀 하면은 로시와 노바티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바이오테크 기업도 있고요. 아이돌시아, 이것은 그 수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가지고 있고요. 존슨앤존슨도 바셀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논사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모더나의 유럽 본사가 바셀에 있고요. 바이알 같은 경우에는 8,000명의 인구를 고용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바셀에서 바이오 CEO랑 만나뵌 적도 있고요. DSM 같은 경우에는 식품, 건강, 비타민 회사입니다. 저희 클러스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시젠타 그룹 같은 경우에도 바셀에 본사를 두고 있고, 스트로만 같은 경우도 저희 바셀에서 크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기업들이 바셀에서 활동을 하고요. 건물도 잘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도 훌륭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셀 대학은 저희 오피스가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의 오피스인데 10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경이 좋습니다. 2년 전에 개장한 건물이고요. 그런데 새로운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1460년에 설립된 종합대학이고요. 종합대학 병원도 가지고 있고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규모가 약간 작겠지만은요. 학생이 13,000명이고 7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계 100대 대학에 항상 꼽히곤 합니다. 그러면은 바셀 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5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학부가 있고요. 13,0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22.7%의 학생이 박사학위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스위스에서는 1위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은 그만큼 연구를 활성화시킨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에 특화된 연구 중심 기업이라고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위스에서 그 어떤 대학보다 그 펀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께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각종 펀딩을 확보하고 계시는데요. 뭐 스위스 정부뿐만 아니라 스위스 여러 기업으로부터도 많은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96년 이후에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뭐 스탠포드, MIT, 하버드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지난 3년 동안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3억 5천만 프랑 이상의 펀딩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수치는 훨씬 더 높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6년 이후에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을 했고요. 그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그리고 혁신으로도 잘 알려진 명성 있는 대학입니다. 저희가 설립한 특히 지난 수년 동안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인데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요. 저희가 문서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치료약, 뭐 T3 파마, 홀넷 테라퓨틱스, 시메이오 이러한 기업들은 모두 암 종양 그리고 또 약물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이고요. 마텔홈과 쥐메오 이러한 기업들은 뉴욕의 본사가 아니라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 뭐 4천만 스위스 프랑스 정도를 출자를 한 기업이고요. 지난 수년 동안 이렇게 많은 기업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AOT 이것은 로봇 기업으로서 레이저로 뼈를 깎을 수 있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큐나미 이것은 양자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퀀텀 테크 이것은 딥 브레스 인텔리전스로서 진단 기계를 통해서 호흡의 바이오마카를 찾아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한국에 이 자리에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뉴로 대표도 이 자리에 오셨고요. RTDS는 조금 이따가 발표를 해주실 거고 보트 메디컬도 이제 제품을 판매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캔들 스퀘어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바셀은 작은 도시지만 전체 도시가 캔들 스퀘어와 중세의 건물들이 혼합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요. 아마 캔들 스퀘어랑 제일 비슷한 지역이 저희 베이스 링크 클러스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도 여기에 있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도 있습니다. 아주 컬러풀하게 도시가 설계되고 있고 또 환경 친화적이고 스타트업에 적합하면서 또 휴먼 터치를 중시한 지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치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지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진행했던 이벤트의 모습인데요. 스위스 넥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스위스를 해외에 홍보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쪽을 저희가 바셀로 모셔서 같이 공동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임시 정원이 세워져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건물이 완공이 될 것이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스위스 혁신 파크 메인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아주 거대한 건물이고요. 바셀 출신의 건축가가 지은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보여드렸던 에코시스템이 여기에서 형상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휴먼 인간적인 요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셀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국에서 여름에 5개의 스타트업
저희 바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바셀에 있는 이노베이션 센터를 와주셨고요. 저희가 그분들과 수주 동안 여러 회의를 했고 여러 개발 파트너들과 또 대형 제약회사들 또 병원들을 방문을 해서 인맥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요. 펄티나, 뉴로펫, 토모큐, 바이러스콕, 메디사피언스 아마 여러분 아시는 이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토모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 큰 명성을 잃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서울대학에서 출범한 스타트업 기업도 있습니다. 그때 시작이 됐던 협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프로티나는 로시와 계속 만남을 갖고 있고 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생태계의 규모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바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같이 통합을 하고 여러 플레이어들을 같이 모아서 여러 가지 생태계와 여러 대학과 연구를 진행하고 또 기업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희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창립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바셀시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협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업적인 허브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링크들이 나와 있는데 링크드인에 보시면은요. 저희를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에게는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패널 토론을 할 예정이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를 해주신 세 분, 그리고 좌장님, 그리고 이번에 함께 해주실 전문 패널 위원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혜 연구위원님, 반준우 교수님, 크리스티안 엘리아스 슈나이더 헤더님 이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전문 패널 위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치호 홍릉 강소특구 사업단장님도 발표자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좌장이신 정수용 IQV의 코리아 대표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세션 좌장 정수영입니다. 오늘 컨퍼런스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열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아서 오늘 패널 토론은 약간 열정을 좀 줄여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으로 스페셜 패널로 모신 최치호 홍릉 강소특구 단장님께 그 특구 사업단 간단한 소개와 오늘 참석자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싶은 차별화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홍릉 강소특구 사업단장을 맡고 있고요. 서울이 최근에 창업하기 좋은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 있는데 그 10대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딥사이언스, 딥테크와 임상 기반의 혁신 스타트업들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으로 돼 있고요. 지금 7,000명 정도의 박사와 75,000명의 대학생들, 그 다음에 고려대 경희대 병원, 또 3km 안에 서울대병원, 이런 지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산학연, 병원, 금융 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글로벌 메디 클러스터로 이렇게 도약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소특구 쪽은 우리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실증 특례라 그래서 우리 특히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는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규제가 일시적으로 유예가 되는 지역이고요. 또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이 있어서 글로벌 클러스터, 10대 클러스터로 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공간의 제약성 때문에 뭐 보스턴 클러스터의 한 10분의 1 정도 구역들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글로벌로 진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부족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바젤 쪽에서 클러스터 간의 연계 부분들을 제안해줘서 굉장히 큰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요새는 이제 보스턴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쪽하고 연결해서 바이오폴리스하고 연결해서 각 생태계 안에서 혁신 스타트업들을 공동으로 육성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스위스 바젤하고 또 연결하면 굉장히 좋은 제안해 주신 바대로 이제 좋은 협력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용래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국가 정책 방향과 서울의 역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클러스터 내에서는 강점 기반 또는 규제 혁신 차원의 그 질적 성장을 말씀해 주시고, 클러스터 간에는 아마 거점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 협력, 그래서 아르파 B 같은 프로젝트, 또 수요 기반 난제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신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아마 국가 차원의 글로벌 클러스터 종합 전략 수립과 또 R&D 지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도시 경쟁력이라든지 국가 경쟁력은 글로벌 경쟁력에 있는 클러스터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 체계가 과제 중심에서 실증 중심, 뭐 더 기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 그래서 R&D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기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뿐만이 아니라 실증과 그다음에 이제 거점 중심으로 확산하는 부분 쪽으로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을 이렇게 크게 제안해 주셨는데, 서울시는 4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 전략을 짜고 있는데, 서울시 내에서의 클러스터 간 연계 협력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아까 발표자 중에서 AI에 인테그레이션 되면서 이제 신약이라든지 발전한다 그러는데, 우리 양재 쪽은 또 AI가 있고 홍릉 쪽은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연계하는 부분들, 또 마곡 쪽에는 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는 창업 생태계는 안 돼 있는 부분인데, 홍릉은 창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계하면서 벤처와 대기업이 연계 상생하는 협력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하고, 아까 바젤 쪽이라든지 글로벌 클러스터에 보게 되면은 대형 기업들의 R&D 센터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서울시의 그런 유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반준호 소장님께서 임상의료 환경의 협업에 도전과 기회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신약 연구 생산성은 세계 5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논문으로 나오는 것들을 말한 거죠. 근데 신약의 개발 생산성, 그러니까 전임상 임상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세계 15위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전임상과 임상으로 넘어가는 데스밸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 과제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산학연이 협력해서 하는 중개 연구에 대한 플랫폼,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재원도 굉장히 부족하고, 병원하고 과학자하고 그다음에 산업이 이어달리기 구조로 해서는 이 부분을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달려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그러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 갔더니 의사들하고 그다음에 규제기관하고 연구자 교수분들하고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중개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지원하면 A스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나오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는 그런 역동적인 구조로 돼 있고, 그 컨소시엄과 또 보스턴 컨소시엄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저희가 홍릉 쪽에 있는 병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자들, 그다음에 기업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컨소시엄을 서로 이제 연결하면서 보스턴과 한국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3대 벨트를 이제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된 중개연구에 취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젤 쪽에서 와서 발표해 주신 임팩트 있는 혁신을 위해서 성공적인 생명과학 생태계 조성 방안을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요. 아마 글로벌 지식 생태계와 혁신 생태계, 비즈니스 생태계를 연결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클러스터 내에서도 한 국가 내에서 지역 내에서도 지식과 혁신과 비즈니스가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각자 디커플링 돼가지고 발전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어떻게 셋이 원활하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조 설계에 대한 좀 방안을 한번 듣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지식 생태계 부분들은 연결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혁신은 좀 더 어렵고 혁신 생태계는 비즈니스 생태계는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이익 구조에 대한 배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익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가져가는 부분들, 벤처 생태계 쪽으로라든지 그 지역 국가에 대한 공헌 부분 쪽에서 이게 협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상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션 1의 주제가 코로나 이후 달라진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코로나 전과 후에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건 존재했었는데 바이오 클러스터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더 변화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코로나가 뭘 바꿔놨냐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첫 번째 스피드가 매우 중요해졌고요. 왜냐면은 이 빨리 퍼지는 감염 질환들 같은 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노버티브한 디스럽티브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떻게 레귤레이션이 뒷받침해줘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메신저 RNA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사실은 코로나 덕에 코로나가 필요로 해가지고 진출하고 많이 활용화되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윤리 규제 관점에서 규제기관들이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노버티브한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클러스터 혹은 정부기관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조용래 박사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클러스터가 이런 윤리 규제 관점에서 국가 차원 지원책이나 혹은 식약처 등 규제기관과 조금 더 밀접하게 업무하기 위해 외부에 대한 기대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클러스터 내에서 그것을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내부 역량들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참가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저도 다른 연구자들 발표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리고 지금 최치호 박사님의 내용을 같이 이제 봤을 때 서울시 내에서 다시 또 마이크로하게 더 들어갔을 때 클러스터 발전 전략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일종의 강소 특구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니 클러스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니 클러스터가 또 주체 간 협력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는 또 미시적인 이제 전략 레벨의 밑에서의 전술 레벨 내지는 과제 레벨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른 산업과의 이종 산업과는 연계나 협력이 되게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릉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바이오에 관련된 인프라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아까 예로 드셨던 다른 지역, 다른 구와의 또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인터 클러스터 레벨이나 인터 섹터럴 레벨로 뭔가 이 연계 협력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봤을 때 서울시가 사실 갖고 있는 기본 인프라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발제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레드바이오 그린 다 높습니다. 다 높지만 특히 아까 파란색으로 있었던 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해양 쪽이 아니라 이제 인프라 쪽입니다. 인프라 쪽이 특히나 서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인프라라는 것은 섹터럴하게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발전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의 융합적인 추세를 가지고 계속 그 트렌드를 팔로우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의 서울이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이오 관련된 미니 클러스터, 강소특구 미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인터섹터럴 레벨로 특화시켜서 갈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분야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융합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그런 그 이슈를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 정수영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과 관련해서는 그 엑스밸리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제안을 할 때 특히 그 중앙에 있는 부분이 그 오송 쪽이었습니다. 오송 쪽이나 세종 쪽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 규제기관들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첨단복합단지도 있고 질병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과기부, 산업부가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당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니 클러스터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 클러스터 내에, 그냥 특구 내에 그 정책 기능을 일단 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R&D피의 맥락에서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송 쪽에 있는 엑스밸리 중에서 그 가운데 있는 오송 쪽 같은 경우가 규제라든지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곳이시고 정책을 입안시키거나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거나 임플멘테이션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특화된 클러스터와의 일단 협력을 통해서 팔라시 쪽에 관련된 연계를 하는 작업들이 일단 서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대표적인 작업이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윤리나 규제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레귤레이터리 샌드박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지정이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 규제 특례 자유 쪽 관련된 작업뿐만이 아니라 그 샌드박스 관련된 그 정책적 제안들을 계속 좀 함으로써 현재 홍릉센터 자체가 일단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증적인 인프라가 있거든요. 자유로운 실험들과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스토리라인으로 잘 엮여서 규제 당국과 이야기를 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그런 그 기능이 서울이 좀 더 강화되어서 작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질문을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사이언스를 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문들은 오늘 패널 세션은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질문들은 온라인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세션 2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말씀해 주신 분들께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사분들 잠시 기념사진 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